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고. 고맙습니다. 네. 국민 통합과 또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0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제 잠시 후 12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의 참모들은 한 7월 초쯤에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니야, 빨리 보는 게 낫다, 하루라도 빨리 보자 해서 이제 성사가 됐다고 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좀 날짜를 앞당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마 그 참모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로 날짜를 당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취임식 하시는 날 그날 오찬을 정당 대표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8일 만에 다시 여야의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갖게 되는 건데 네. 저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야의 지도부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 소인수의 지도부만 참석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 분 참석하시고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이렇게 딱 세 분만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보다 좀 대화가 진솔하고 진지하고 조금 더 심도 깊은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의례적인 인사 말씀하시고 의례적인 그런 표현들이 지나다 보면 네.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한 아주 핵심적 소인수의 그런 오찬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네.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날 때 이런 얘기 유명한 게 있잖아요. 네. 20분 걸릴 거리를 700일 만에 네, 걸려서 이제 2년 만났다. 걸린 거죠, 네.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빠른 편이긴 한 것 네. 같습니다. 저는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임명될 때부터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선수도 많고 나이도 많은 분을 정무수석으로 갖다 놨을 때는 앞으로 말하자면 이런 정치권과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나 협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아마 우상호 수석과 얘기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지금 6개월 정도의 이재명 정부의 임기의 성공을 위한 첫 발을 떼야 된다. 이 인식은 매우 옳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 야당이 법안에 대해서 뭐 저지하거나 혹은 뭐 지금 뭐 모든 행정권과 입법권을 다 갖고 있는 그 여당에 대해서 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무기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야당을 넘어서지 않고 여론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분이고 지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중앙 권력까지 와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아는 것 같아요. 여론에 대한 어떤 지지를 얻지 않으면 내가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없다. 그 여론에 대한 지지가 뭡니까? 네.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약간 협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경청할 때 비로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짧은 시간 이렇게 20일 만에 바로 하겠다는 이 의지는 대단히 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선의, 말하자면 이렇게 내가 좀 듣고 협치하고 공간을 열겠다 이런 선의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것도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선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치는 책임 정치라는 귀결되는 결과를 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오늘의 첫 발걸음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오늘 그 김민석 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금 청문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 대통령이 어떻게 경청할지 저는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라기보다 오히려 듣고 싶어서 네. 더 들으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네.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밥 먹자고 보자고 한 건 아닐 텐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여러 현안들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좀 일단 주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취임하시고 한 10여일 만에 다자무대에 국제 다자무대에 데뷔를 하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G7 정상회의에서 무려 11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오셨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오셨을 거고 예.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보고하는 귀국 보고회 형식을 좀 띠게 될 텐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추경 같습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가장 절박함 속에서 이번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30조 원 추경을 지금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 국회에서는 이 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빠르게 제대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에 대한 심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단호하게 말씀을 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나머지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김인석 후보자에 대한 말씀이나 여러 가지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도 듣겠습니다만 네.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에 대한 빠른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세 분이 더 오셔서 이제 네. 총 네 분이서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는 소수의 자리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이제 딥한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앞서서 전망을 네.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뭐 추경 문제라든지 김민석 후보자 인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점치셨어요. 추경은 기본 사항이에요. 근데 야당이 추경을 지금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힘이 없죠. 힘도 없는 어차피 데다가 야당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난번 1차 추경은 여당이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직 정부 때 주장을 하던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자고 하니까 반대를 했는데 이게 또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니까 혼합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보편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나마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그렇죠. 선별 지급으로 보편과 바뀐 선별을 거죠. 섞었죠. 예. 혼합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크게 뭐 사실 반대할 명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조속한 말하자면은 이제 시행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이제 거쳤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조속한 시행을 통해서 빨리 여야가 제한적 한 달 동안 이제 왜 또 걸러내야 되잖아요. 이제 네. 어쨌든 그 디테일하게 이제 그 대상들을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빨리 해달라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근데 그래서 핵심적인 의제는 총리 인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거 좀 지명 철회해 달라든가 아니면 아주 제고해 달라 얘기를 할 텐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은 첫 정부 1호 인사고 여러 가지 국민적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아마 청문회 때 해소가 좀 된다 그러면은 네. 빨리 인준을 좀 해서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좀 삼아서 우리가 좀 국정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마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제가 보기에 의제가 없어요. 의제가 없는 거는 매우 다양한 일인데 그렇죠. 허심탄회하게 이제 모든 걸 열어놓고 얘기를 그렇죠. 하겠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뭐 특검 얘기 나오지만 대통령이 뭐라 하겠어요. 특검은 그건 뭐 특검이 알아서 할 맡겨야 문제지 된다. 우리가 중립성, 독립성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하면서 저는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아마 야당 지도부가 확인한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소득이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첫 발걸음을 띄는 거니까 좋은 인상과 좋은 네. 서로 간의 감정을 확인하고 어차피 그리고 지금 여당도 조금 있으면 8월 달이면 새로운 지도 체제가 예. 들어오고 야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달 말까지가 사실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네. 무리하지 않게 소통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온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같습니다. 예, 인사철회 문제가 좀 가장 화두가 네.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인준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상임위원장 배부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결위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석인 상황이고 법사위도 좀 달라 이러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 상임위원장 배부 문제 그리고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 이 부분이 같이 좀 연계가 돼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은 아마 양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법사위원장 받고 인준 통과하고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식으로까지 법사위원장이 얘기가 아니라 돼요? 예결위원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결위원장까지. 예, 오히려 법사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새 정부가 추진할 입법 과제가 많으니까 네. 좀 아마 시간 싸움인데 이게 물론 뭐 여당이 마음먹으면 통과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야당 위원장이 자꾸 방망이 의사봉을 자꾸만 이제 뒤로 미루면은 예. 시간이 좀 지체되는 그게 있으니까 네. 그거는 안 할 수 있는데 예결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입니다. 야당이 좀 감시 감독을 해야죠. 워치독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뭐라고 못할 겁니다. 다만 신임 원내대표에게 한번 이런 걸 잘 고민해서 한번 협의해 보시라 예. 정도의 여지만 열어놓으면 전 그렇죠. 가능성이 대통령도 있다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못하죠. 개입을 할 수는 어떻게 없으니까. 의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합니까? 상권 예. 분립인데. 그러니까 네. 명시적으로 못하지만 한번 고민해보는 건 어떠세요? 정도만 얘기해도 물꼬는 터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결위원장 카드가 말하자면 일종의 협상의 레버리지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결위원장만 얻으면 총리 통과시킬 수 있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화를 이뤘다라고도 평가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김민수 총리 후보자 반대는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하면 또 임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문회를 조금 말하자면은 진지하고 좀 정상화시켜서 예. 송곳 질문하되 네.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정도로 해준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예결위보다 예결위는 민주당이 갖더라도 법사위라도 좀 달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예. 보지만 네. 민주당의 지금 태도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쉽지 않을 거다. 차라리 예결위 카드가 좀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는 절대 못 준다. 계속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은 법사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아직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당의 입장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작년에 22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 당시에 네. 당시 이미 법사위와 예결위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몫이었고요. 그 기한은 2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다른 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저희 작년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준용해서 가는 것이 사실상 원칙인데 네.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원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지금 뭐 당연히 저희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예. 넘겨줘야 되는 그런 또 새롭게 다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본이고 다만 뭐 법사위원장은 절대로 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만 예.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국민의힘이 정말로 진짜로 그 지금의 시급한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겠다. 네. 그래서 빠른 이 추경안의 심사를 약속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부분도 어떤 이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 주고받기식의 바트의 개념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 여야의 어떤 그 원내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현재로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사실상 그 걸림돌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굳이 이것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어떤 교환의 대상처럼 그렇게 거래의 대상처럼. 거래의 네. 대상처럼 협상의 어떤 그 대상으로 삼는 것 저는 그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 30분 후에 12시 네. 정도면은 이제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식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일, 25일에 이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상임부장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총리 지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검찰이 조사하고 무혐의 났던 사건이네요, 이미. 난 거죠. 그 이후에 검찰이 저를 또 표적사정을 막 할 때 네. 이것저것이 안 나오니까 저걸 또 끌어들었어. 투서를 언론에 흘린 거예요. 아. 자기들이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투서를 검찰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주 나쁜 짓이죠. 그러면 재산이 다 이제 맞습니다. 증가하거나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 그런 죄송하지만 제 재산은 증가한 건 없고요. 아니, 제가 이번에 너무 민망한 게 어째 그렇게 없냐고 그러는데 예. 이게 사실 저희 어머니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뭐 2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고 예. 그 사이에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자금법 사건에 의한 추징금 이런 것들을 다 갚아서 예. 거의 10억 이상을 다 감당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예. 숫자의 변동은 사실은 빚의 감소입니다. 예,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제 이렇게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증인 채택을 놓고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이 돼서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앞서서 무난하게 이번 청문회는 그래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이번 청문회가 좀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충분히 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그 의혹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굉장히 그 성실하게 소명할 건 소명하고 자료 제출할 건 자료 제출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고 이번에 증인 채택이 불발된 이유가 예. 국민의힘이 너무 무분별하게 무리한 증인을 채택하자고 시도했던 부분들이 있다. 이를테면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증인에 관련된 협상이 결렬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끝까지 진행이 돼서 인사청문회에 들어간다면 아마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오늘 또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고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협상에 응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직도 증인은 충분히 부를 수 있다.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선정된 증인이 예. 시간상의 이유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청문회장에 참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고 의무는 이제 안 되는 이제 겁니다. 올 수도 있다. 네, 최소 일주일 전에 의결을 통해서 증인에게 그 참석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시잖아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칭화대에 대해서 중국에 가서 정말 공부를 한 거냐. 김민석 후보자가 그 정부에서 발급한 출입국 관리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2005년부터 18년까지 무려 21차례의 출입국 기록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당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원본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고 네. 또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채무와 관련되어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을 했고 네. 또 그런 과정들이 그 24일, 25일 양일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분하게 답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뭐 의혹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만한
그런 능력이 김민석 후보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김민석 후보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한 김민석 후보자의 통과 가능성 저는 뭐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증인 채택 부분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스스로 와가지고 뭐 단체로 기자회견 열겠다고 한 거 본인이 막았다라고 했을 정도이기는 합니다만 얼마든지 지금 부르면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좀 말도 안 되는 증인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특히 뭐 전 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 그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평평에 맞지 않는 얘기.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총리 후보자 때 민주당이 그때 신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과 탈탈탈. 그다음에 본인이 평생 받았던 월급 내역, 그다음에 본인 신용카드 이제 평생 썼던 거 월별로 다 내라고 그랬어요. 예. 1,090건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에 100건 정도 지금 신청했는데 10건도 안 되게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예. 그렇게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잣대를 들이대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하냐고 답하면 예. 이게 바로 내로남불인 거죠.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인 자꾸 전부인 하는데 저도 전부인 부르는 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자료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 보자고 하는 거는 딱 하나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던 아들이 학비를 전부인이 됐다고 하니 네. 자 그러면 그 입출금 기록 내역은 외화니까 한국은행에 있으니까 이게 후보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럼 그걸 해서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전부인을 부를 이렇게 폐륜적인 일을 하느냐는 식으로 받아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투명한 자금의 흐름을 좀 보자는데 예. 그것이 그렇게 뭐 야당 검증위원들이 못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정치인으로는 중요한데 예. 김민석 후보가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시간만 잘 벌어서 청문 이틀이야 잘 버티면은 어차피 뭐 여당이 다 과반수 의석이 넘으니까 결국은 또 대통령이 설령 청문 채택 보고서가 안 되더라도 3일 지나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예. 이래가지고 갈 것 아니냐는 그런 게 담겨 있다고 의심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그 전부인 그걸 과도해요. 그러면 자료를 내게끔 설득하겠다 이러면 될 문제고요. 본인에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주말이라도 꺼내놓으면은 네. 그게 다 검증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국민의 여론의 허들을 넘지 못하면은 설령 총리 인준이 된다 하더라도 초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 그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김 후보자도 적극적인 해명에 계속 나서고는 있습니다. 뭐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강연도 있었고 그동안 들어온 축의금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있었고 이런 것들 좀 다 합쳐 보다 보면은 또 현금이 이만큼 있었고 그것들을 썼던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돈이 있었다면 그 금액도 좀 많기는 하지만 재산 신고에서 또 누락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검찰 수사로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국민의힘 소속의 뭐 서울시 의원이신가요? 예. 그분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고발을 하자마자 바로 검찰이 수사를 배당하고 이제 지시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봐왔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도 여전히 정치 검찰의 그런 그 정치 행태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씁쓸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소명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가 도덕성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하듯이 본인이 과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인정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후보가 충분히 소명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가 2019년, 20년, 22년, 23년도에 각종 경조사가 있었고 또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생긴 현금들이 있는데 이것이 재산을 신고하는 것은요. 예. 매년 2월 달에 하는데 전년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용이 된 현금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과거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왜 재산 신고에서 빠졌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재산 신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예. 본인의 SNS에 김민석 후보자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4개년도에서 현금이 발생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마치 2달 사이 날짜만 기록을 하면서 2달 사이에 어떻게 이런 현금들을 이렇게 많이 걷어놓고 수억 원을 걷어놓고 이 돈을 사용했느냐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공격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고 이것들을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잘못된 선입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약간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행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동안 정치 낭인의 생활들을 그 기간 동안 제가 말하자면 이제 출판기념회 뭐 경조사 현금을 장롱 속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꽃감 빼먹듯 썼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뭐 재산신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짜는 그래요. 소모성으로 쓰면은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전직 국회의원이면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변동 내용 계속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사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썼어요. 6억 원 돈을 내가 장롱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썼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는데 이 해명하는 것이 과연 저는 그러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해도 이게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맞느냐. 이게 최소한 지금 모든 장관의 재청권을 가진 총리 후보자가 과연 이것이 자기의 어떤 그 생활의 이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실 국민적인 그 잣대 맞는가? 이 점은 제가 사실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제 저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이렇게 벌은 돈이 이만큼이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헌금은 또 굉장히 또 많이 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소득 대비한 지출 구조가 사실은 일반적인 삶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공직자가 최소한 총리 정도 후보자가 되면은 일반적 평균 국민적인 삶의 기준에서는 보다 좀 더 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코너에 몰리니까 자꾸 이제 뭐 하나씩 빼놓듯이 꺼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자꾸 이제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꺼내놓음으로써 결국은 이걸 돌파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예정돼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제 감사 같은 개념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본인이 더 성실하게 답변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청문회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당권 경쟁이 시작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죠.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근거 없이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게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박찬대 의원. 네, 그렇습니다. 너무 친하고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이제 출사표를 던졌을 때 알아서 이제 교통 정리하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좀 있었거든요. 어차피 친명 대 친명 대결 굳이 또 그렇게 갈까?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 출마하기로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그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께서 단독 출마해서 단독으로 선출될 가능성 굉장히 낮게 봤어요. 왜냐하면 정당에서 아무리 친명 간의 대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뭐 사전에 조율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경선 과정을 거쳐야 당원들의 선택권도 충분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선은 굉장히 활기 있는 경선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분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손발을 잘 맞춰서 빠르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그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나름의 역할들을 충분하게 하실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분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고 두 분 사이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이 당권 레이스가 시작이 될 텐데 이 양자의 대결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뭐 재미있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찐명이 누구냐를 가리는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분위기가 뭐 정청래 전 의원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들이 막 소환되기도 하고 왕수박이라고 뭐 얘기를 공격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좀 당원들 간의 마음들이 좀 이렇게 갈리는 분위기가 좀 보이거든요. 당원들은 이제 그 본인들이 각자 지지하는 그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후보에게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열양상이다 이렇게 뭐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모든 경쟁에는 어떤 그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권리당원이 55%가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 대의원 15% 그리고 일반 여론이 30%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당원들의 마음들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당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아마도 제일 기준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첫 번째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친명 간의 경쟁이 뭐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과정들이 과거의 그분의 발언보다도 그분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재임 중에 한 분은 수석 최고위원을 했고 한 분은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담보하는 그런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충실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각자의 이렇게 당원들의 호흡 불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얼마나 더 남아있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얻으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두 후보자의 큰 숙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놓고 선의의 경쟁은 충분히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8월 2일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당심은 어느 쪽으로 좀 더 움직일까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촉발한 건 정청래 의원이 먼저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출마 선언하면서 본인의 비전과 본인의 어떤 그런 장점 얘기하고 내가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총기 이끌겠다 하면 될 텐데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정청래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33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실 자극을 받은 거예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815고 본인이 818호 본인이 815 세 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표 자리 그러니까 다 방도 물려받았으니 대표 자리도 물려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경쟁 룰이 어떻습니까? 그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그다음에 국민 참여 30%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비중이 과반을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호소를 하게 되는 게 권리당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누굽니까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요. 본인이 지역구가 서울인데 실제 권리당원 비율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뜁니다. 처음서부터 당대표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과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왔고 그런데 저는 좀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그 반면교사를 뭘 배우는 것인가. 그렇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어떤 그 당을 종속화시키려고 그래서 당정 일체 얘기하면서 수직적 당정 관계 만들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조기에 탄핵이 되고 파면되고 이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당정 관계, 균형 잡힌 당정 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것만 자꾸 강조한다 그러면 저는 그 당이 과연 온당하게 집권 여당인 건 맞지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한정당일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을 사실 당대표 될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없고 내가 더 친명이고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습니다라는 얘기만 동어반복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과연 그게 맞는 캠페인인지 네. 의심이 좀 됩니다. 예, 네. 야권에서 바라본 여당의 상황까지 잘 들었습니다.